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호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엔 총회 참석자 미국에 머물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대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을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관세 협상에 서명한 일본이 우리와는 여러 차원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우리 정부는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필요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대통령과 국무총리, 경제부총리까지 통화 스와프를 언급한 걸 보면 관세 협상의 최대 쟁점이 될 듯합니다. 협상을 빨리 끝내기 위해 미국이 원하는 대로는 하지 않겠다는 생각도 여전한데요. 해법 마련까지 양국 간 진통 불가피해 보입니다. 기업들의 불안감 커질 수밖에 없고, 당장 다른 나라와의 관세 차이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첫 소식 뉴욕에서 서주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베선트 재무장관에게 미국의 요구는 우리 외환 시장이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외환 시장을 포함한 미국 재정 정책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한국은 경제 규모, 외환 시장 및 인프라 등 측면에서도 일본과는 크게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시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무제한 통화 스와프의 필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통화 스와프는 미리 정한 환율로 원화와 달러를 맞바꾸는 것으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구윤철 기재부 장관도 베선트 장관에게 체결을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협상 진전을 위한 필요 조건이란 표현도 썼습니다. 필요 조건입니다. 이 3,500불까지 미국이 요구하는 에쿼티 형태로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통화 스와프 체결이 관세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시간에 쫓기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양국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길 기대한다고 했고, 베선트 장관은 일시적, 단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잘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했습니다. 잠정 의제는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 AI와 국제평화 안보입니다. 네, 의제가 채택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잠시 뒤 뉴욕 증권거래소를 찾아 월가의 금융계 인사들을 상대로 국내 자본시장 투자를 요청하는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를 진행한 뒤 3박 5일간의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합니다. 뉴욕에서 TV조선 서주민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외신 인터뷰에서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불확실해진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통화 스와프도 주장했는데요. 정부 차원의 협상의 기술인지 미국을 향한 압박인지 정부 주요 인사들의 발언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이어서 지선호 기자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조지아 구금 사태로 불거진 우리 근로자들의 비자 문제를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상당수 근로자들이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미국에 입국하거나 재입국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조지아주에 예정된 투자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비자 문제 협상을 우회적으로 촉구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전문직 비자 신설 등을 논의할 한미 워킹그룹은 처음 언급된 지 2주가 지났지만 아직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별도의 데스크를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는 워킹그룹을 만들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지난 7월 합의한 3,500억 달러 투자 펀드가 불확실성에 휩싸였다고 보도했지만 총리실은 김 총리가 이 같은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통화 스와프 문제에 대해 외환 보유액의 70%가 넘기 때문에 한미 통화 스와프가 없다면 매우 충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한국에 중대한 재정 부담을 주는 합의안은 국회 승인이 필요할 수 있다며 협상이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초청한 만찬에 참석하지 않은 걸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영국과 일본 등 145개 정상들이 대거 참여한 자리였는데 이 대통령 뭐 하고 있었을까요? 대통령의 일정은 나름의 이유가 다 있을 겁니다. 변정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SNS에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대화를 나눴다며 함께 웃으며 찍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찾은 각국 정상 초청 만찬에 참석한 겁니다. 이날 행사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 등 145개국 정상들이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각 이재명 대통령은 다른 장소에서 외교안보 오피니언 리더들을 초청해 만찬을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시아 소사이티 회장으로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관세 협상과 관련해 미측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이유를 설파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야당에선 그런 설득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했어야 했다며 우리 현실을 외면한 셀프 왕따 인증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불과 몇 초 만나는 일정으로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며 양 정상 간 이미 신뢰가 쌓였다는 입장이지만 트럼프를 만났을 때 돌발 변수를 감안해 의도적 거리두기에 나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유엔 총회 연설 당시 멜라니아 여사 옆자리였던 김혜경 여사가 자리를 비운 모습도 포착됐는데 대통령실은 멜라니아 여사가 주최한 오찬에 참석하느라 못 간 것이라며 다자회의 성격상 교통이동이 원활치 않은 걸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의 실타래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자 진보 진영에선 반미 정서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미국을 순방 중인 상황인데도 범여권 의원 65명이 대미 투자 철회 요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관세 협상이 사실상 실패했다며 양국 신뢰가 깨진 원인으로 현 정권의 반미 성향을 지목했습니다. 황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 30여 명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요구를 철회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칩니다.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건데 남북 분단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한반도의 분단을 통해서 미국의 이익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까?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의 뒤통수를 치고 우리 민족을 우롱하는 일을. 그러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현 정권의 반미 성향을 원인으로 지목하며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합의문에 서명했으면 탄핵됐을 거라고 한 발언은 협상 실패를 인정한 거라며 뒷수습부터 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 대해서는 먼저 통화 스와프를 제시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재명이라는 것,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김민석이라는 것,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최대의 리스크입니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총리가 비자 문제를 대미 투자와 연결지어 언급한 데 대해선 반미 발언으로 외교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의원님들 계신 자리에서 사과부터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 대통령의 새 대북구상 END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도 북한 편을 드는 끝없이 순진한 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진통을 겪는 가운데 미국이 일본에 이어 유럽산 자동차 관세도 15%로 내렸습니다. 신경전을 벌이던 중국과의 관세 협상까지 급물살을 타면서 트럼프 라운드로 불리는 새로운 국제통상 변화에서 자칫 우리나라만 배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원달러 환율도 올랐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유럽산 자동차 관세를 기존 27.5%에서 15%로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말 양측 무역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인하된 관세율은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일본에 이어 유럽까지 15% 관세가 확정되면서 여전히 25%를 내야 하는 우리 자동차 기업들은 더욱 불리한 처지가 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도 타결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틱톡 매각에 이어 개도국 혜택 포기를 선언하며 미국 측 요구를 잇따라 수용하고 있습니다. 유화책을 통해 무역 협상을 유리하게 풀어가려는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어떤 선제적인 모습을 좀 보이면서 미중 간 협상에서 이제 중국이 과거의 중국과는 다르다. 그런 명분 실리 뭐 이런 걸 미국과 극한 갈등을 빚던 중국마저 협상 타결에 성공할 경우 관세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선택지는 더욱 좁아질 전망입니다. 세계 무역 질서에서 외톨이로 전략하지 않으려면 강경한 협상 전략만 고집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타협할 수 있는 안은 3,500억 불 임기 내에 하라고 했는데 뭐 액수를 깎아달라고 요구하는 건 잘 안 받아들여지겠지만은 기간을 좀 늘려달라든가. 관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심리적 저지선인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정치 연안에 한 발 더 들어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정치 더 시간입니다. 조선일보 배성규 정치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 알려주시죠. 네, 유엔 외교 설왕설래입니다. 네, 자, 이 대통령이 첫 유엔에 데뷔를 했는데 이번 유엔 외교의 핵심 포인트는 뭐라고 봐야 합니까? 네, 첫 번째는 계엄과 탄핵 사태로 인해서 그동안 혼란을 겪었던 대한민국이 국제 외교 무대에 정상 복귀했음을 알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을 했고요. 또 안보리회의도 사상 처음으로 주재했습니다. 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END 전략을 내놨는데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를 통한 냉전 종식이라는 해법을 국제사회에 제시했습니다. 또 AI 관련해서도 새끼 호랑이에 비유하면서 책임 있는 이용을 강조했습니다. 국제적으로 상당히 위상을 높인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관세 협상 타결과 한미 관계 강화를 위해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도 컸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각계 인사들을 만난 것입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주최하는 만찬에 나가지 않았다. 이게 또 이제 논란이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이 대통령실은 미국 오피니언 리더들과 행사가 미리 잡혀 있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만찬은 필참이 아니라 원하는 사람만 참석하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뭐 만찬에 가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이 1, 20초밖에 안 되는데 이게 의미가 있겠느냐. 그럴 바에는 오피니언 리더들 만나서 설득하는 자리 갖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설명이 있는데요. 이 또 속내는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돌발 발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났는데 갑자기 이 관세 협상 왜 안 하느냐, 뭐 달라 이런 얘기할 수도 있다. 그런 거에 대한 우려도 작용했다는 그런 관측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뭐 아까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일본, 호주 등 145개국 정상 대표들이 있었고 또 일본은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스몰톡이라고 하죠. 짧게 만나서 인사도 나누면서 아주 짧게 현안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놓쳤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특히나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못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짧게라도 만찬장에서 만나서 친교의 대화를 나누면 향후에라도 좀 좋은 이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의 목소리가 없지 않습니다. 자, 근데 리포트 계속 전해드렸습니다만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대통령이나 총리, 정책실장 뭐 전부 다 문제를 제기했어요. 이게 난기류에 빠지는 것 아니냐, 뭐 결렬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우려가 없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과 총리, 그다음에 정책실장까지 다 일제히 나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발언 강도가 생각보다 좀 셌습니다. 이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대통령이 만나서는 상업적 합리성에 따라 협상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 말은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얘기인데 뭐 자기들 뜻대로 투자하고 이익도 다 가져간다. 이게 맞느냐 반대한 겁니다. 물론 할 말입니다. 그리고 김용범 정책실장도 이 당초 미국이 얘기했던 거가 판이한 요구를 했다고 했죠. 이거는 통화스와프도 반드시 해야 되고 이익 분배 방식도 1대9가 아니라 9대1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로도 들립니다. 김민석 총리 얘기도 나왔었죠. 비자 문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물론 할 수 있는 말이고 정당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이 협상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미국을 너무 세게 때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반감을 가지고 협상을 엉뚱한 데로 끌고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의전 논란도 뭐 여러 제기가 됐습니다.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일단 이 대통령이 유엔 연설 전에 외신 앞에서 짤막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건 관례입니다.
근데 이게 보통은 한 문장 한 문장 발표하고 거기에 순차 통역을 해서 또 질문도 받고 그랬는 게 상례인데 예. 이게 참 잘못돼가지고 이 대통령이 성명을 한꺼번에 다 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통역도 하기 전에 대통령과 참모가 그냥 다 우르르 회의장에 들어갔고 이 기자들도 따라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예. 통역만 남는 좀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네. 자, 이번 외교 무대, 그러니까 유엔 외교를 통해서 기대했던 성과 다 거뒀다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첫 데뷔 무대는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세와 북핵입니다. 이 END 전략, 이거 사실은 교착된 북핵 문제 해결에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긴 한데 이 잘못하면 북핵을 용인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또 김정은이 지금 우리한테 대해서 상종도 안 하겠다고 하고 또 비핵화 없다고 못을 박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교류나 비핵화가 가능하겠느냐, 앞뒤가 바뀐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급한 게 역시 관세인데요. 미국 요구가 무리하다고 해서 우리 대통령 총리가 일제히 이걸 부각시키면은 오히려 협상 전략 측면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또 갈등만 노출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 초청 만찬에 145개 나라가 왜 갔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모두들 뭐 당당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나마 또 실리를 챙기기 위해서 그런 자리에 좀 굴욕스럽더라도 가지 않았겠나 싶은데 어떤 결과 나올지는 한번 맞습니다. 봐야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 대 개인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배 에디터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 국회에선 검찰청 폐지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관련 법안 4건을 차례로 올려 표결 처리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예고했던 대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올해만 6번째죠.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윤정 기자, 필리버스터 얼마나 진행이 됐습니까? 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저녁 6시 반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즉각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현재 3시간 반째 진행 중인데요. 첫 토론자로 나선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수사기관 간의 핑퐁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문제는 고치지 않고 검찰만 개혁한다? 저희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 의원은 13개 항목에 걸친 방대한 정부 조직 개편이 불과 열흘 만에 본회의에 올라왔다며 졸속 처리를 비판했습니다. 당초 국민의힘은 69개로 예상되는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협의를 통해 오늘은 일단 6개 법안만 올라왔습니다. 정부조직법에 앞서 상정된 경북 산불 피해 지원법 등 민생 법안 처리엔 국민의힘도 협조해 가결됐습니다. 다만 일부 패스트트랙 지정안건 투개표 과정에서 의원 명패수보다 투표용지가 한 장 더 나오면서 소동도 있었는데요. 우원식 의장이 결과에 영향이 없다며 가결을 선포했지만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경우 한 표 차이로 부결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야당에선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회의 도중 의원석 방향에서 호남에선 불이 안 나냐는 목소리가 나와 여당이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24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법안 통과 막을 수가 없는 거죠. 네, 민주당은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자마자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24시간 뒤인 내일 저녁 6시 반쯤 표결로 토론을 종결시킨 뒤 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수정안만이라도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 아닌 상태에서 처리해서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방통위 개편법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도 차례로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국회 증언감정법은 지난 2월 국정조사 때 한덕수 전 총리 등의 발언을 위증 혐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데 어제 운영위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본회의로 넘어왔습니다.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 대응을 할 예정이라 법안이 모두 통과되는 데는 4박 5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 본회의에 오른 안건 중 금융위원회 재편안이 갑자기 빠졌습니다. 여당이 특검법 개정안 합의를 파기하면서 야당 상임위원장의 협조를 받지 못하게 됐기 때문인데요. 원래는 6개월이 걸리더라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다 혼선을 이유로 본회의 당일 없던 일로 한 겁니다. 정부 조직 개편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건지 금융시장 혼란만 가중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송은 기자입니다. 김민석 총리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오늘 오전 국회에 모여 40여 분간 예정에 없던 고위 당정대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정부 조직 개편에서 일단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정무위 협조를 받지 못하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도 6개월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정부 조직법 원안을 야당의 반대로 수정안을 낼 수밖에 없는 통탄스러운 상황이 왔습니다. 민주당은 2주 전 야당이 정무위에서 협조하는 대신 3대 특검 수사기한 연장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가 반나절 만에 일방적으로 뒤집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당시 불편하지만 일 못하는 건 아니라며 합의 파기에 동의했습니다. 패스트트랙 하면 6개월이면 되잖아요. 6개월 후에 하면 되죠. 뭐 한 달 후에 하나, 6개월 후에 하나, 뭔 차이겠습니까? 합의 파기 대가로 새 정부 조직 개편이란 국정과제에 금이 간 셈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신뢰엔 금이 많이 간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그간의 태도를 볼 때 야당과의 합의나 약속을 하루아침에 엎어버리고 또다시 단독으로 추진할 개연성은 당 지도부의 백지화 방침에 당내에서도 어떻게 하루 만에 법안을 뒤집을 수 있느냐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이달 초 금융감독 재편안이 확정되자 금감원 직원들은 상복 시위에 나서며 반발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원조 친명이자 삼선 중진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당내 강경파들에 대해 쓴소리를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공개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대해서는 싸움을 벌여 좋은 결과를 얻은 적이 없었다고 아픈 기억을 끄집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지도부는 법사위 격려 방문 사진까지 공개하며 여전히 두둔하고 있습니다. 고유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3선 김영진 의원은 당 법사위원들이 지도부와 상의 없이 추진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두고 급발진했다고 말했습니다. 약간 급발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급하긴 하지 않나. 김 의원은 대선 한 달 전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선거법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 대한 의혹에 사법부가 입장을 밝힐 필요는 있다면서도 유튜브에 나온 녹취만 가지고 청문회를 하는 데 대해선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추미애 의원이 벌인 전쟁의 끝은 늘 좋지 않았다고 직격했습니다. 지금 3차 대전인 추미애 나경원의 전쟁인데 전쟁의 결과가 적절하거나 좋았던 게 기억나지 않아요. 김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과 함께 원조 친명 7인회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김 의원이 추미애 법사위를 공개 비판한 지 2시간도 안 돼 정청래 대표는 당 법사위원들을 격려 방문한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법사위 일방 운영에 대한 비판에도 추 위원장에게 재차 힘을 실어준 모습입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께서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간질하고 갈라치기 하는데 꿈 깨시기 바랍니다. 당내에선 추 위원장이 현재의 법사위 운영 방식을 당분간 유지할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 계속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보유량을 정보기관을 인용해 언급했다가 전문가 추정으로 나중에 고쳤는데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려는 의도에서 기정사실화하려 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대북 전단 살포 금지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이미 받았는데도 이를 우회하는 법안을 상임위에서 처리했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통일부 기자실을 찾은 정동영 장관은 핵 중단이 시급하다며 정보기관은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최대 2,000kg까지 보유한 걸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 보유량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걸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부는 30분 만에 정보기관이 아닌 미 과학자연맹 등 전문가들의 추정이라며 정 장관 발언을 정정했습니다. 북한의 비핵 위치와 상충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상당한 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 장관 발언을 두고 북한이 핵 보유국임을 인정하는 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햇볕 정책, 평화 번영 정책으로 이미 2번 좌절한 환상을 3번째 꾸겠다는 것입니다. 국회 국토위에선 접경지역 등에서 2kg 미만 무인기구 비행에도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이 2년 전 위헌 판결을 받은 걸 감안해 사실상 우회하는 법안 처리에 나선 겁니다. 이 오물풍선을 보낸 시기는 남쪽에서 대북전단을 보낸 것에 맞대응한 대응이었었고,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왜 이렇게 김여정, 김정은 눈치만 봅니까? 야당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헌재의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지금 무슨 간첩이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북한 지시를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민노총 전 간부에게 대법원이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확정했습니다. 북한 지령문에는 헬로윈 참사 직후 정부 규탄 여론을 조성하라는 내용 등도 있었다고 합니다. 조유진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국정원과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합니다. 국보법 관련 문건도 확보하셨을까요? 수사당국은 북한에서 받은 지령문 90건과 대북보고문 24건 등을 확보했습니다.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노총 전 조직쟁이 국장 선목 씨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함께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확정했습니다. 석 씨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102번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하고 중국과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로 재작년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북한이 보낸 2022년 11월 지령문에는 헬로윈 참사를 계기로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로 분출시켜 반정부 투쟁을 전개하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석 씨가 평택 미군기지, 오산 공군기지 정보를 수집하고 지하조직 결성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노조의 정책, 조직, 인사, 교육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북한의 지령을 이행하여 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석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비밀 조직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징역 9년 6개월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은 함께 기소된 보건의료노조 전 조직실장 김모 씨에겐 징역 3년을 확정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제주의 한 카지노에서 중국인 50여 명이 집단 난동을 부렸습니다. 한 중국인이 게임이 조작됐다며 항의하자 주변에 있던 중국인들까지 합세하며 험악한 상황으로 번졌습니다. 김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지노 객장에서 중국인들이 소란을 피웁니다. 단체로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게임 테이블 주변에서 딜러를 향해 삿대질을 합니다. 보안 요원들이 제지해보지만 소용없습니다. 일부 중국인들은 보안 요원을 폭행하기까지 했습니다. 제주시 한 카지노에서 중국인 50여 명이 소란을 피운 건 어제 오후 5시 30분쯤입니다. 카드 게임을 하던 한 중국인이 다른 색깔 카드가 나오자 딜러가 속임수를 쓴다며 항의하기 시작했고 주변에 있던 다른 중국인들까지 가세하며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娱乐场的扑克牌发生了变化，大家的情绪都比较激动，希望娱乐场可以给出合理的解释。 카지노 측 신고를 받고 경찰 90여 명이 출동하고 나서야 소동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아마 흥분돼 있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이렇게 각자 다른 보안 요원들을 때리고. 경찰은 보안 요원을 폭행한 중국인 3명을 영업방해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카지노 측은 객장 내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한국마사회의 경마 영상을 도용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경마 외에도 여러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총 1,700억 원의 도박 자금을 끌어모았습니다. 신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컴퓨터 화면 한쪽에 말들이 질주하는 경마 장면이 중계되고 한쪽에선 여러 숫자가 시시각각 변합니다. 한국 마사회의 실시간 경마 영상을 불법 도용해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는 모습입니다. 한 판당 10만 원 상한선을 두는 공식 경마와 달리 일당은 판돈에 제한이 없다며 회원들을 유인했습니다. 한국 마사회가 운영하는 공식 경마장을 제외한 모든 온라인 경마 사이트 도박은 불법이며 일당은 경마를 포함해 바카라, 주사위 등 8개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총 1,700억 원 규모의 도박판을 운영했습니다.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도박 자금은 대포 통장을 거쳐 주고받았습니다. 일당은 베트남에 서버를 두고 실질적으로 회원들은 이곳 국내 사무실에서 관리했습니다. 경찰은 도박 자금을 관리해준 부산 조폭, 통합 서면파 18명도 체포했습니다. 변호인 선임권 있고 채권 없고 심사 청구권 있습니다. 도박을 한 사람은 총 17,795명에 이르는데 경찰은 이 중 도박 액수가 큰 140명을 검찰에 속치했습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 영화 터미널은 졸지에 무국적자가 된 남성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공항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다뤘습니다. 이 영화 같은 일이 김해공항에서 벌어졌습니다. 아프리카 기니에서 온 청년이 햄버거로 끼니를 때우며 5달째 임시 대기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사연을 하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 한켠에 이부자리가 펴져 있고 옆으론 짐들이 놓여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난민 심사를 받기 전 머무는 대기시설입니다. 지난 4월 입국한 아프리카 기니 국적의 30대 청년은 이곳에서 5달째 머물고 있습니다. 많을 때는 20명 가까운 외국인과 함께 지내기도 했지만 갖춰진 건 화장실 1개와 샤워기 2개가 전부입니다. 청년은 기니에서 군부 독재 반대 시위에 참여해 돌아가면 정치적 박해를 받는다며 난민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심사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청년은 햄버거로 연명해가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제 법원은 기니 청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공항 생활을 언제 끝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사건이 2심, 3심까지 확정될 때까지도 계속 못 나오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계속 그 1년 넘게 계속 갇혀 계시게 되는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남성은 1심 판결에서 이겼지만 여전히 입국 대기실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곳 김해공항에는 인천공항과 달리 별도의 외부 대기시설이 없습니다. 인권단체는 명백한 인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수원 일대에서 760억 원 규모의 전세 사기를 벌인 일가족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주범에게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내려졌습니다. 안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가족 3명이 황급히 경찰서를 빠져나와 차에 탑승합니다. 피해자들에게 변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빌라 수백 채로 전세 사기를 벌인 일가족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정 씨 일가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수원 일대 주택 800여 채를 무자본 갭 투자로 사들인 뒤 500여 명에게 전세 보증금 약 760억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대법원은 주범 정모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과 추징금 1억 360만 원을, 공범인 아내와 감정평가사인 아들에겐 각각 징역 6년, 징역 4년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정 씨가 보증금을 반환할 뜻이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금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봤습니다. 감정평가사인 아들은 건물 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감정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피해에 비하면은 엄청 말도 안 되는 형량이긴 하죠. 근데 그것조차도 1, 2심에 비해서 안 줄어든 걸 감수해야 되는 상황인 게 그게 좀 더 힘들죠. 사기죄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지만 여러 죄가 함께 인정되면 경합범 가중으로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는 여전합니다. 마포와 성동, 광진구에 이어서 경기 분당 집값까지 들썩이고 있습니다. 규제 지역이 더 확대되기 전에 서둘러 매수에 나서는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지은 지 30년이 넘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 분당구의 한 아파트 단지. 9.7 공급 대책 이후 조금씩 거래가 늘어나더니 최근 매수세에 불이 붙었습니다. 지난주에 났었어야 돼요. 저런 분들은. 주가 있었는데 다 나갔어요. 없어요. 자고 나면 오르는 가격에 매수자들은 계약을 서두릅니다. 막 올라가니까 불안하니까 그냥 막 알아둔 것 같은데 저는 손이 오면 사람만 못해요. 지난주 분당 아파트값 상승률은 서울 주요 지역을 뛰어넘어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공급 대책이 사실상 맹탕이라는 판단에 서둘러 매수 행렬에 동참하거나 추가 규제 전에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는 게 공인중개사의 설명입니다. 공급 대책의 뼈대가 별로 없었다는 게 중요한 점이었던 것 같고 규제가 나오기 전에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서울도 3주째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아직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마포, 성동, 광진구 등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아유, 말도 못해요. 금액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앉은 자리에서 그냥 무조건 막 1억 이상씩. 한국은행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불안이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OECD 국가 평균보다 150시간 이상 깁니다. 이런 장시간 노동이 일과 삶의 균형을 해친다며 정부가 주 4.5일제 추진에 나섰습니다. 이 제도가 가져올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선 잠시 뒤 자세히 짚어보기로 하고 먼저 실제 노동 현장에 적용되면 어떤 모습일지 차정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규 퇴근 시간을 1시간 남겨둔 오후 5시. 10년차 제약회사 직원 손현길 씨는 동료에게 퇴근 인사를 합니다.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내일 봬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이 회사에선 7년째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정하는 유연 근무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손 씨는 아빠 육아를 하며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이하고 같이 이제 이른 저녁 식사를 하고 저녁에 운동하러 갈 생각입니다. 이 배터리 안전관리 회사는 격주로 4.5일제를 시행하며 기업 이미지 개선과 직원 만족도를 모두 잡았습니다. 직원 복지, 안전관리 등의 요소를 중시하는 기업이라는 평판이 향상되었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324억 원을 들여 주 4.5일제 정착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초과 수당이 따로 없어 장시간 노동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포괄임금제도 금지할 계획입니다. 실노동시간 단축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체제, 산업 현장의 근본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강제할 경우 건설업이나 제조업계 등은 비용 증가를 견디기 어려울 거란 전망입니다. 무리하게 규정과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업장에서는 다툼을 만들어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노동 생산성 OECD 하위층에 머물고 있는 한국이 주 4.5일제를 섣불리 도입할 경우 성장 동력이 약화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보신 것처럼 주 4.5일제에는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성이 낮아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노동계에선 임금 삭감 없이 주 4.5일제를 하자는 주장이 나오는데 가능한 건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신 기자, 주 4.5일제를 하면 근로시간이 줄어들겠죠. 기업의 생산량은 얼마나 줄어듭니까? 자, 1시간에 제품 하나를 만드는 노동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근로자가 4.5일제로 금요일 오후 1시에 퇴근하면 일주일에 5시간을 덜 일하게 됩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1년은 52주니까 1년에 260개의 제품을 덜 생산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집중을 더 한다거나 해서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 그런 그 공장을 생각해 보세요. 빨리 돌리면은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불량 나오고 사고 나죠. 그게 가능한 업종이 있고 불가능한 업종이 있다는 거죠. 임금 삭감 없이 이 제도를 시행하면 기업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기업은 생산성이 떨어지면 수익이 줄어듭니다. 버는 돈은 줄어드는데 임금은 그대로니 임금 부담 비중이 늘어납니다.
기업은 그만큼 재투자와 고용에 소극적이게 되고 그 결과 미래 생산이 다시 줄어드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됩니다. 굉장히 크게 임금 상승률이 노동 생산을 추월하고 있는데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수익성 나쁜데 왜 그 사업을 하겠어요? 그러면은 일자리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도 정부의 취지대로 주 4.5일제가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지난 6월에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37.9%가 4.5일제에 긍정 응답을 했습니다. 부정 응답은 25.5%였습니다. 긍정 응답자의 64%는 일과 삶의 균형 향상이 가장 기대되는 점이라고 답했습니다. 4.5일제 찬성론자들은 출산율 증가와 내수 진작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전망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무 시간 감소 그 자체로 청년 등의 일자리를 나눠주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렇군요. 정부는 또 포괄임금제 폐지도 말했더라고요. 이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네, 포괄임금제는 각종 수당을 각각 계산하지 않고 일정액으로 모아주는 겁니다. 초과 근무를 많이 한 근로자는 일한 만큼 수당을 받지 못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초과 근무를 안 하거나 적게 하던 근로자들은 포괄임금제가 폐지되면 수당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지할 경우 정확한 근로시간을 측정해야 할 텐데 흡연이나 커피 한 잔, 화장실 등으로 잠깐 자리를 비우는 것까지 반영을 할 것인지 이를 두고도 노사 간 그리고 근로자들 간에도 갈등이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근로시간도 줄이고 생산성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정부도 AI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어제 고용노동부가 주재한 회의에 참석한 한국은행 관계자는 63%가 넘는 근로자가 생성형 AI를 활용하고 있다며 활로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AI 활용으로 본인의 업무 시간이 3.8% 감소했다고 응답을 했고요. 이거를 주 40시간으로 환산하면 1.5시간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AI가 인간의 노동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다는 건 반대로 기업이 인간의 고용을 줄일 명분도 되는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모든 산업군에 적용하기보다는 필요한 곳에 신중하게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권의 사법부 압박과 관련해 재판 독립을 연일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청문회 개최, 국감 증인 채택 등으로 자신을 압박하고 있지만 소신 발언을 이어가는 겁니다. 신임 법관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복을 갖춰 입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153명의 신임 법관들 앞에 섰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이 재판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당이 법관 평가에 외부 인사를 포함시키고 내란 전담 재판부 도입 등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정신을 깊이 되새겨 의연하고 흔들림 없는 굳건한 자세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하여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법관들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며 압박하는 가운데 불의한 대통령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입니까? 조 대법원장은 법관의 길이 험난해도 의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 수도 있겠지만 그 길은 동시에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숭고하고 가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조 대법원장이 내외부 행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할 말을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정부 여당이 검찰 폐지를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전국 변호사 과반수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데 반대했습니다. 압도적 다수는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직 해체가 눈앞으로 다가온 검찰은 일부에서 반발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무기력한 분위기입니다. 류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변협은 전국 변호사를 상대로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변호사 2,383명이 답했는데 이 중 58%가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범죄 대응력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 경찰과 중수청의 권한 남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경찰과 중수청의 권한이 비대해진다. 그러니까 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권력 남용이 대두될 것이다. 이런 취지인 거죠. 또 응답자 88%가 공소청 검사에게 보안수사 요구권을 줘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보안수사 요구권은 물론 자체적으로 보안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줘야 한다는 응답자도 전체의 44.6%에 달했습니다. 검찰 내부는 무력감이 감지됩니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TV조선과 통화에서 말도 안 되는 법안을 여당이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대부분 검사들이 자포자기 상태라며 계란으로 바위치는 심정이라고 했습니다. 한 부장검사는 어제서야 검찰 폐지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노만석 총장 직무대행에 대해 뒤늦게 입장을 낸 게 아쉽다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미국 이민 단속국 구금시설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격범이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에 불만을 품고 정치 테러를 벌였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신은서 기자입니다. 경찰차가 대거 출동하고 도로는 통제됐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오전 6시 40분쯤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의 이민 세관 단속국 구금시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Bueno, estamos ingresando a las instalaciones del edificio junto con mi hijo cuando se empezaron a escuchar las detonaciones. 범인은 인근 건물 옥상에서 총격을 가했는데 수감자 1명이 숨졌고 2명은 위독한 상태입니다. As many as 7 shots. Robledo said she could hear screams coming from the facility. 총격범은 20대 백인 남성 조슈아 얀으로 옥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념적 동기에 무게를 뒀습니다. I can confirm at this time that the FBI is investigating this incident as an act of targeted violence. Early evidence that we've seen from rounds that were found near the suspected shooter contain messages that are anti-ICE in nature. 미 언론은 용의자가 민주당 예비선거에 참여하고 무소속 유권자로 투표한 이력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급진 좌파를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시즘과 인종주의에 반대하는 좌파운동 안티파 해체를 위한 행정명령에 이번 주 서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텍사스주에선 지난 7월에도 이민당국을 겨냥한 총격이 2차례 발생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에밀레종이라고 잘 알려진 국보 성덕대왕 신종이 22년 만에 다시 울렸습니다. 특유의 장엄하고 묵직한 소리는 그대로였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나무 막대가 종의 연꽃 문양을 때리자 묵직하고 웅장한 진동이 퍼져나갑니다. 끊어질 듯 이어지는 여음에 현장을 찾은 시민들도 일제히 숨을 죽였습니다. 주변 백리까지 퍼졌다는 천상의 종소리, 성덕대왕 신종의 소리입니다. 2003년 개천절 이후 균열에 대한 우려로 공식 타종이 중단됐지만 조사 결과 보존 상태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맥놀이라 불리는 소리 간섭 현상은 종에 균열이 생기면 그 양상이 달라지는데 이렇다 할 구조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은 겁니다. 고유 주파수라든가 맥놀이가 가지고 있는 음향적 특성이 전혀 변함이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성덕대왕 신종의 보존 상태는 아직 매우 안정적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 성덕대왕 신종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가장 큰 종으로 신라 해공왕 때인 771년에 완성됐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 측은 올해부터 성덕대왕 신종의 표면 부식 정도와 주변 온도와 습도 변화 등까지 면밀하게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Afraid to lose her, I think. What has that got to do with anything? Fear is the path to the dark side. Fear leads to anger. Anger leads to hate. Hate leads to suffering. 영화 스타워즈의 악당 다스 베이더.
원래는 정의의 수호자 제다이였습니다. I will be the most powerful Jedi ever. 하지만 사랑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집착이 그를 어둠으로 이끌었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 곁에는 늘 어두운 그림자가 생깁니다. 잃을까 두려워 움켜쥐려는 순간 괴물이 태어납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최측근, 문고리, 늘 파멸의 씨앗이었습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는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일개 대통령실 비서관을 놓고 여야가 엄청나게 싸운 겁니다. 국감 증인으로 절대 안 된다는 건데 누구였을까요? 지금 총무비서관이 빠져 있습니다. 김현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입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을 포함해 국감에 거의 나오지 않는 민정수석까지 들어갔는데 이 사람만 안 된답니다.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이 역대 국감에서 빠진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비서실장이 대신한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권력 서열을 여실히 보여주는 듯도 합니다. 왜 김현지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 이재명 대통령의 그림자 최측근으로 불리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후보 검증, 인사를 좌지우지한다, 원톱이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진짜 김현지 비서관이 실세구나. 정말 만사 형통이구나. 뭐가 이렇게 의원님들은 두려우십니까? 문고리 권력입니까?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이 뭐 이런 말을 했었죠. 이렇게 거침이 없는데 민주당은 왜 측근 비서관 앞에서는 작아지는 겁니까? 그림자 권력은 권력의 어두운 얼굴입니다. 권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겠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새 정부가 성공하려면 그림자부터 걷어내야 합니다. 모든 걸 투명하게 드러내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자 성공한 정부를 위한 시작입니다. 9월 25일 윤정호 앵커 칼럼, 실장 위의 비서관이었습니다. 어제부터 영향을 줬던 비구름대가 점차 남하하면서 내일 오후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텐데요. 내일까지 전남 남해안과 제주에 20에서 60mm, 전남과 경남 남해안에 최대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내린 비로 인해 지면이 습하고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내일 아침까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비 소식이 없는 중부지방은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8도, 춘천 15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게 출발하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28도, 대구 29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주말에 충남과 호남을 시작으로 휴일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25일 목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